변방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변종소 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후! 합이 잘 맞았습니다 오늘.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원래 잘 맞습니다. 네, 6회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빨간 공장의 기간제 감독, 기간제 공장장, 네, 변호사이면서 전직 농부, 자, 허용진 위원장님, 일명 저희 방송에서는 네, 좌용진님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시대를 잘못 만난 파란 공장의 비운의 신제품, 네, 언론 전문가인 민주교육연수원 부원장 문윤택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변종소를 진행하고 편집하고 있는 저는 유사 언론인 시사 팟캐스터 고칼입니다. 네, 제가 또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6회 방송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하고 한 2주 만에 이렇게 두 분 모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근황 좀 궁금합니다. 뭐 우리 동네는 뭐 이 경선이 아직도 예, 아니 경선이 아니라 후보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빨간 공장, 예, 빨간 공장 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뭐 관심 두느라고 예, 예. 뭐 손에 일이 잘 안 잡혀서 그럼 뭐 이따가 많이 할 거니까 그런 거 말고 뭐 개인적인 뭐 근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새로 뭐 낚시를 하기 시작했다라든가. 저는 뭐 평소 같이 꾹 예. 체력 단련을 위해서 체력 단련을 하십니까? 예, 계단 오르기를 쭉 1년 넘게 해왔는데요. 예. 최근에 들어서는 한 계단씩 오르면 이 운동 부하가 덜 걸려서 예. 이제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계단씩 오르기. 2계단씩 오르는 것을 한 일주일째 이렇게 숙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굉장한 물인데 그 다리가 짧아가지고. 그 다리가 짧을수록 이렇게 훅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유연성을 길러야 되니까 보폭을 넓히는 연습을 하면서 뛰는 건 아니지. 쇼다리를 극복해야 된다. 예. 절대 진력으로 안 하셔요. 네, 아무튼 평소에 계단 하나씩만 올라가다 이제는 두 개씩 이렇게 약 올릴 땐 성질을 팍 내야 되는데 그 성질나는 그게 시스템이 고장나서 말이죠. 오늘 어차피 성질나는 주제가 많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따가 성질을 내시고요. 그러시죠. 뭐. 네, 자, 우리 시대를 잘못 만난 비운의 인재, 네, 우윤택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뭐 딸내미 대학 졸업 시키랴, 군대 가 있는 아들 병원 입원시키랴 바빴습니다. 네. 지금도 이 부모로서의 역할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네. 자녀분들이 이제 뭐 웬만큼 장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딸은 이제 대학 졸업을 해서 졸업식을 갖고 아들은 지금 현역 복무 중입니다. 네. 아니 제가 그 우윤택님의 지난 한 1, 2주를 보니까 야, 참 부모라는 게 정말 자식들 대학 보냈다고 이게 다 끝내는 게 아니구나, 이게 참 손이 많이 가는구나. 예, 요거 많이 느꼈습니다. 아니 진짜 본선에 나가셨으면 이렇게 손 많이 가는 타이밍에 손을 못 가가지고 어떻게 할 뻔하셨습니까? 그때는 애들이 저한테 손이 와야지. 이게 또 이 결혼하면 더 부모가 손이 많이 갑니다. 결혼하면 더 그렇죠. 우리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뭐 이 자립하려면 이 주거 문제가 좌용진님의 자녀분도 작년에 독립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독립은 했는데 뭐 늘 신경은 쓰이죠. 늘 신경은 쓰이는 그런 것을 일명 부모의 마음이라고. 네, 여러분 참 여기서는 이렇게 아웅다웅 소년처럼 싸워도 이 두 분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또 누군가의 또 이제 부모라는 거 제가 새삼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저는 꼬맹이가 요번에 대학 들어가가지고 저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자, 어쨌든 본격적인 토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오늘 2월 29일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이죠.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 좌용진님께서 오늘 중앙당을 향해서 최후 통첩을 오늘까지 결정해줘라.
요거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말씀 해야 되겠네요. 예. 2월의 마지막 날이라는 말은 없고요. 예. 2월에 오늘이 보너스 날입니다. 아, 보너스 날. 예, 알겠습니다. 몇 년에 한 번 돌아오잖아요. 그렇네. 예.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지적질 되게 좋아하셨죠. 이걸 지적질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새로운 시각에서 네, 알겠습니다. 예, 빨리 이 부분은 편집하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옛날 자, 선생님한테 매는 좀 많이 맞았을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지금 그 우리 파란 공장도 그렇고 빨간 공장도 그렇고 정당 공천이 지금 봤을 때는 거의 뭐 마무리 단계에 지금 접어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올해는 참 이게 본선도 본선이지만 참 예열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 공천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지금의 현상이 잡음이라고 하는데 저는 잡음이 아니고 이건 파열음이고 폭발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종소의 이 두 연건 좌용진, 우윤택 두 분은 지금의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좀 들어볼까 하는데 일단은 파란 공장부터 볼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달 그 공천관리위원장 하시는 그 임혁백 그분인가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검찰 정권 탄생에 어느 정도 책임감은 느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번 달 초에는 본의 아니게 검찰 독재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분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 정치권 안팎이나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촉이 왔죠, 촉이. 야, 이게 요게 딱 느낌이 아니나 다를까 김용주 전 국회 부의장을 시작으로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하위 10%예요.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 칼럼까지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엊그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의원 같은 경우에 거의 사실상 배제되는 공천을 받은 최고위원까지 물러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말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시스템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느 분한테 먼저 여쭤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거는 우리 우윤택님 좀 배려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일단은 좌용진님의 얘기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우윤택님의 생각을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할 시간을 준 다음에 답변을 하시는 걸로. 잘했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냥 신나게 보고 계시는 거죠? 일단 이 정치적 언어가 국민들을 일단 납득시키고 국민들에게 조금 더 희망을 주는 용어를 선택하면 어떨까라는 걸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혁백 위원장이 그렇죠. 검찰 정권 탄생에 검찰 독재 정권 그러니까 하여튼 뭐 기여한 사람들은 뭐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면 그건 매우 부적절하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현 대표인 그 이재명 대표께서 만약에 다음에라도 정권을 잡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분한테 또는 민주당에게 사정없이 털리는 거죠. 그때 대장동 정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 입장에서 적어도 할 말은 아니다. 그러면 그래도 학자 출신인 분인데 정권은 어떤 출신이 잡아야 맞다라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냥 갖다 붙이면 검찰 정권, 독재 정권. 그러면 대장동 독재 정권이라는 말도 또한 성립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정치의 실증과 혐오를 느끼게 하는 용어를 쓰면서 과연 공천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스스로 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아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아하. 일단 매우 안타깝다. 용어 사용에 대해서 지금 크게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용어 사용 말고 실제로 공천이 진행되고 발표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른바 이제 용어라고 말씀하면 용어가 아니고 기조. 공천의 기조. 그러면 투쟁이 기조로 공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정치에서는 가장 버려야 될 태도다. 버려야 될 태도다. 네, 그러니까 공천 기조가 일단 국민들한테 호응을 얻기 어렵다. 민주당 공천 기조가. 그래서 그런 기조에 따라서 공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잡음을 넘어서 파열음 이런 표현도 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우려를 하고 있다. 이거는 집권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치라는 큰 틀에서 보면 과연 우리 정치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국민들이 실망감을 안겨주는 데 대해서 과연 뭐라고 할 것이냐. 이거는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그 실망감이 세부적으로 여러 국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저기 당 대표의 방탄에 뭐 기여할 사람인가 아닌가. 앞으로 대선 가도에서 경쟁에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될 사람은 껴안고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은 버린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만드는 공천 시스템은 이게 시스템 공천은 맞은데 시스템 공천도 잘못된 시스템이 항상 존재가 아닙니까? 잘못된 시스템. 고장난 시스템이다. 고장난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고 지금이라도 남은 공천이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유권자가 주인 아닙니까? 그렇죠. 주인이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공천을 하면 항상 버림을 받는다. 네, 그래서 이번 공천으로 해서 민주당은 국민 유권자들한테 상당한 버림을 받지 않을까. 버림이 예상되는 그런 지금 움직임이다. 총론적으로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버림이 예상되는 움직임이라는 말에 뭐 동의는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지금 우리 우윤택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아니 수심이 아니라 원래 저 부처님 미소입니다 저게. 그렇습니까? 공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윤석열 후보 당시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호감도 혹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감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덜 비호감이냐를 가지고 혐오의 정치가 나온. 그렇죠. 사전에 어차피 이재명은 범인으로 잠재적 범인으로 낙인을 하고 들어간 선거판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윤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 윤 정권이 들어선 가장 큰 피해를 민주당이 봤다면 국민들이 봤다면 최소한 자당 내 공천은 그렇게 혐오나 패거리 나누는 그런 공천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이 답습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 태어나거나 이거는 철저하게 근본적인 반성을 해야 된다. 아까 그 허영준 위원장님 말씀에 거의 동의를 합니다. 저는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천 과정에서 사실 뭐 검찰 독재 정권 탄생하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가장 큰 일조를 했어요. 가장 큰 당시 후보였으니까 책임자는 그 본인 책임을 먼저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 밑에 뭐 그 의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매 총선이 중간쯤에 있잖아요. 대선 임기, 대통령 임기 중간쯤에 있는데 정권 심판론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16대하고 20대 정도만 야당이 이겼어요. 전부 여당이 이겼어요. 아직까지. 근데도 계속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는데 저는 정권 심판론이라든가 책임 소재 여부들 뭐 지금 윤석열 정권을 탄생하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배제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레토릭이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역량과 인성들을 보고 그 지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화된 어떤 내용들은 우리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뭐 우리 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이렇게 혼탁하고
좀 혐오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면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가져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면 정치인들은 배지만 따고 놀면 돼요. 그럼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국민하고 정치가 어떻게 분리될 수가 있습니까? 정치가 제대로 해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기 시작해야 서민들이 사는데 이 서민들부터가 그놈이다. 누구를 뽑은들 뭐가 달라지겠냐라고 하는 불신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지금 화합이나 희망이나 이런 단어들이 이 정치판에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거는 뭐 민주당이 지금 하는 모습에 많이 실망을 하지만 국힘에서 얘기할 건 또한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이걸 떠나서 맞습니다. 상식적인 맞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 예, 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혹시라도 이 방송을 중앙당에서 볼까봐 마지막에 보면 볼수록 저는 좋습니다. 예. 자, 어쨌든 그 두 분께서 지금 이 파랑공장의 공천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그 수준 차이와 각도는 약간 다를지언정 약간 그래도 비슷한 결이 조금 그래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의 방식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 공천의 결과고 뭐 어차피 뭐 이제 뭐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고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각종 주변에서 제기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수용할 뜻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상황이 좀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개가 짖어도 열차는 간다. 좀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이게 결과적으로 파랑공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 제가 느끼는 공천의 기준 민주당에서 저 죄송하긴 한데요. 딱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두 번째, 향후 있을 대선 가도에 도움이 될 사람이냐. 이 대원칙을 정해준 것으로 비춰져요. 민주당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정당의 정체성이나 어떤 가치를 떠나서 오로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한 명을 위한 그런 시스템을 체질로 바꿔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공천은 이재명 전제주의식 공천이다. 저는 이렇게 이 평가를 하고 싶어요. 세게 얘기하시네요. 그 아름다운 말이 독재 정권이나 똑같은 말이죠. 저는 단지 표현을 좀 달리했을 뿐이고 완전 하나는 독재고 하나는 전제주의. 완전 하여튼 오로지 이재명 대표 중심에서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방식이 계속 갈 것이다, 그냥. 이걸 처음부터 공천 기조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쭉 마무리할 생각이기 때문에 중간에 반발하는 의견을 듣고 안 듣고 한 문제는 애초에 다 계산에 넣어진 문제다. 그래서 반발해봐야 아무도 여기에 신경을 안 쓴다. 그래서 쭉 이루어진다, 이 상태로. 지금의 공천은 철저하게 목적지향적인 행위이다. 애초에 설계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윤택님 반박해 주십시오. 네, 뭐 반박할 것도 없고. 근데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 공천이라고 하는 게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국민의 삶에 향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을 그다음에 자기 당을 위해서 경쟁력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일과 경쟁력을 결합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지 정당을 첫 번째 볼 것이고 두 번째 이슈를 봐야 된단 말이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래야 뭐 정권을 심판하든 그 전 국회의원을 평가하든 평가를 하는데 이슈도 없고 지지 정당마저도 흔들려 버리면 인물론인데 인물은 과연 그러면 제대로 될 것인가? 저는 총선의 기준이 지지 정당, 이슈, 인물로 보는데 이거 세 개 다 지금 사실은 실종됐어요. 두 거대 양당 다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지금 이슈가 공천이 이슈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서민경제, 국가외교, 국가안보 정말로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다 묻히고 뭐 공천이 무슨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당대표 방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운동권 뭐 586 운동권 어쩌고 얘기가 나오고 이게 사실 실제 서민들 삶의 이슈랑은 아무 상관없는 것들로 지금 예, 다 그렇죠. 일관되어져 간단 예, 말이에요. 예.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 그걸 기준으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인재이냐. 그러니까 지난 180석을 민주당이 밀어줬을 때도 사실 아무것도 못해 물론 뭐 대통령 거부권 뭐 이런 여타의 것들도 있었지만 역량의 부족도 있었다. 중간에 죄송합니다. 굉장히 민감하시네요. 저 볼펜. 예. 이러면서 사람 하던 말을 끝나 흐름을 잃어버렸잖아.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현안에 좀 집중을 양쪽 정당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전 2년 동안에 윤석열 정권을 심판을 하든 이 행정부를 심판을 하든 국회를 심판하든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리던 중에 끊겼는데 180석을 몰아줘도 니들이 한 게 뭐냐라고 하는 얘기는 물론 다른 환경들도 있었어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뭐 보이콧 작전으로 계속 간 것이고 법안이 단독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래서 못한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나는 180석 안에 역량이 굉장히 부족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는 게 먼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거나 자기 반성 없이 다른 이상한 레토릭의 기준들을 갖다가 대는 거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지금 전부 네거티브 경선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전 중앙당에서부터 있다. 그건 국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다라고 보는 겁니다. 윗물이 막지 않다 보니까 그냥 또 지역에서는 또 이게 네거티브가 그냥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공관위원장이 그런 정치적인 어느 편가르기 문장이 나왔다는 거는 그러면 사실 공관위원장은 지방에서 이 사람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을 만큼 네거티브인지 당내 자기 식구들을 얼만큼 공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감독하고 심판해 줘야 될 사람이 그렇죠. 먼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거나 먼저 어느 한 편향을 보여버리면 그 후보들이 어느 기준에 맞춰서 열심히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네거티브밖에 남을 게 없어요. 공관위원장의 그 발언 자체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돼버려서 전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의 그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동을 보면서 2016년에 당시 이제 새누리당 아니었습니까? 옥새 파동이라고 흔히 그거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새누리당도 그때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거의 총선 앞선 분위기였는데 그때 굉장히 좀 크게 지지 않았습니까? 요걸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 얘기를 좀 한번 빨간 공장으로 한번 좀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공장은 어쨌든 이 파란 공장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조용하게 진행이 되는데 생각보다 현역들의 생존율이 굉장히 높다. 감동도 그만큼 잡음도 없지만 감동도 없다. 무슨 공천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게 또 왜 그러냐면 그 예전부터 그 이른바 우리 그 김건희 특검 재의결 앞둬서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당 차원의 조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현역 의원들을 일단 살려둬야 된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는데 이게 또 실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아까도 이제 그 우리 우윤택님께서 민생 얘기를 하셨지만 국민의힘 공천 역시 민생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한번 의견을 들어볼게요. 상대당에. 우윤택님의 의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빨간 공장. 국힘 같은 경우는 조용한 게 아니라 저항을 못하는 거라고 봐요. 입틀막 공천입니까 그렇죠. 이게? 입틀막 공천.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이 그 공천 과정들 저는 뭐 그 당 내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공천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다른 지역에 있는 후보들이 그런 공정한 기준들을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찍어 누르기식 공천들이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 후보가 뭘 기준으로 뭘 맞춰서 어떻게 국민들 곁으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오리무중판을 만들어 버리니까 지금 제주도만 해도 국힘 같은 경우 후보 안 정해진 데도 있어요. 그렇죠. 좀 그러니까 이따 저희가 그 얘기를 이런 문제들이 그 단순하게 제주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앙당에서 공천 시스템 자체가 지금 다 멈춰 있다. 그리고 누구 하나의 눈치를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저는 둘 다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빨간 공장은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허용진이 눈치를 보는 건 적어도 아니겠지요. 그렇죠.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끝까지 들어봐야 돼. 놀라실까봐 내가 일부러 놀라시라고 말씀했는데 어느 때나 공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예를 들면 눈치 본다고 하면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눈치를 본다는 얘기일 테고 우리 국민의힘으로 만약에 눈치를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뭐 당 대표나 대통령 눈치를 봤다는 이런 이 주장들일 텐데 일단 그런 객관적으로 확인 불가능한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런 의견이 나오도록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이 시스템에 대한 이 소프트웨어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못한 데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일부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관료 출신이라든지 용산 출신들이 공천 받으면 봐라 이거 양지에 받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을 덧붙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 우리 국민의힘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가급적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뭐 정치 경험이 없는 분 아닙니까? 그만큼 신선한 시각에서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이 공천을 지휘하다 보니까 때로는 본의 아니게 이 외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용산과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다니는 바람에 이런 말들이 퍼져나가고 이게 우리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걸로 일로 되돌아오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기본적으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천을 하려고 하는 기조를 가는 거는 맞습니다. 다만 우리 이 현역 교체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뭐 이거를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해서 뭐 저 특검 저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억지 춘향식으로 가서 억지 춘향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끝까지 들어보시고 반론은 충분히 왜 억지 춘향이냐면 지금 보세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양지에서 지금보다 10석을 더 현역 교체를 했다. 그러면 단순 논리로 빠진 그 사람들이 실망감, 배신감 느끼겠죠. 그래서 반발할 우려가 있잖아요. 이걸 여기까지만 보지 말고 이 상태에서 민주당을 함께 바라보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전행에 못 이겨서 나온 현역들은 그 사람들도 똑같이 배신감 느낄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러면 요거는 빼고 요거만 놓고 보면 이거 굉장히 협소한 시각이죠. 요걸 갖고 여기가 빠지는 만큼 여기도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다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전문 용어로 똔똔이다. 이게 똔똔이란 말이야 전문 용어인지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그런 그 단편적인 시각에서 이것을 김건희 특검과 특검 법안 재의결과 연결시켜서 공천이 그렇게 됐다라는 시각은 너무 편협한 시각이다. 편협한 시각이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감동을 주지 못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서 우리 여당의 개혁을 이끌 수 있고 국민들이 민생을 살필 수 있고 이런 인재, 임팩트 있는 인재를 모셔와서 어느 정도 물갈이를 해주었으면 하는 이런 감동의 요소가 없다 보니까 다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차츰 보완해 나갈 것이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들었는데 나는 내용이 정리가 안 돼. 원래 정리가 되면 정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보다 기본적으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힘 지금 그 중앙당 논리를 보면 자기들끼리의 문장은 앞뒤가 맞아요. 내 말은 앞뒤가 맞아. 근데 밖에서 보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이 속에선 맞아. 이런 특이한 현상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여의도 언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힘 언어가 그게 따로 있는 거군요. 이게. 그러니까 국힘 언어가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주장이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농담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농담으로 설명을 해야 될게요. 지금 발끈하셨어 지금. 민주당 민주당 사람들이 이제 국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데서 약간 이게 혼란이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가 말할 때는 자기 혼자는 앞뒤가 맞는데 다른 국민들이 볼 때는 안 맞다는 거지. 국민들은 속속 귀에 들어온다고 그런 여론들이 아주 많던데요. 근데 보면은 그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뭐 이렇게 뭐 탈당을 불사하는 민주당과 파란공장과는 달리 뭐 예전에 이제 정말 뭐 저 윤핵관이라고 했던 장제원 의원, 김성태, 김무성 뭐 그 외에도 이제 한 몇 분 더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처음엔 뭔가 불사할 것처럼 하다가 조금 있으면은 당의 결정에 승복을 하는. 무슨 매직이 있는 겁니까? 우리 빨간 공장에는? 그만큼 우리 민주당에 비해서 우리 공천 시스템이 투명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반증하는 겁니까? 그렇죠. 전혀 동의를 못 하시는 아니 공천장 옆에 캐비닛이 하나 있는 거지. 공천할 때 캐비닛이 하나 딱 있으니까 거기 데스노트가 있고 문을 열어 닫아 하면 그만두는 거고. 그냥 캐비닛 있는 건 동의합니다. 캐비닛 동의하십니까? 문 열어보니까 백지밖에 없어. 그게 뭐 엄청난 거 있는 줄 알았죠. 그게 별로 없군요. 그게 아니 사무실에 캐비닛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정치인들 중에 가장 욕심꾸러기의 대표가 장제원 같은 분인데 그 양반이 뭐 얌전하게 물러섰다. 이거는 무슨 당을 위해서 뭐 국가를 위해서 장제원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그의 명예훼손인가? 이거는 누가 봐도 단 1%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러면 당연히 왜일까라고 했을 때는 본인밖에 나올 게 없죠. 보이지 않는 손. 장제원 전 의원을 제가 잘 모르긴 합니다만 대변하자면 현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대변하자면 그 윤핵관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던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혜택을 받았든 안 받았든 국민들은 그분이 혜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해버려요. 그 정치적 부담감을 떨쳐내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 최소한이 도리다라는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제가 그 혜택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이런 국민들을 위한 아주 커다란 큰 마음을 먹고 한 행보인데 이것을 폄훼해서는 곤란하고. 4,000명 표장을 잘해주시죠. 4,000명씩 모아가지고 저항할 데가 없겠는데 뭐. 관광버스 태워가지고. 그때 4,000명 모은 걸 언론에서는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지하는 세력을 보십시오. 이렇게 지지하는 세력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광경이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좌용진님 지금 이마에 땀이 나십니다. 아니 전혀 땀이 안 납니다. 그러면 넘어갑시다. 어쨌든 경선 얘기 두 분 다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경선 얘기 요 정도로 하고 아주 재밌는데요 이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니까 경선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열음 또 그리고 이제 뭐 그 감동 없는 경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경선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부 생각들은 그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선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본선 들어가면 분위기 달라질 거다. 본선 들어가면 뭐 이 경선 잡음 싹 끝나고 정권 심판론이라고 파란 공장 지도부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빨간 공장 지도부는 어쨌든 뭐
우리 경선 전에 한때 시끄러웠던 그 김건희 명품백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도이치 특검이라든가 요런 거 어쨌든 경선에 덮여 있고 경선 전국에 지금 덮여 있고 본선 가서도 크게 힘을 얻지 못하고 야당 심판론에 힘이 쏠릴 것이다. 요렇게 지금 서로 간에 이제 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 생각 어떤 게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을지 본선 들어가면 유권자 4천만 명 이상 되는 유권자 여러분한테 제가 일일이 물어보질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곤란합니다만 예? 예, 저 개인적 소견으로서는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만 해도 뭐 정치적 탄압이다 뭐 아니다 하는 공방 속에서 그거는 어느 정도 영향이 총선에 덜 올 수 있었는데 이번 그 본인 중심으로 이해득실을 따져서 공천을 한 것이다라고 비춰지는 순간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구나. 요게 길게 갈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 그래서 그게 야당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다. 반드시 100% 그냥 이입이 된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 확신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치는 확신이 없으면 희망을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이 있어야죠. 자, 그러면 저 우윤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선 가면 분위기가 좀 달라지겠습니까? 정권 심판론,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표정상으로 제 얘기가 틀렸다는 표정인잖아요. 일단 들어봅시다. 근데 저는 정권 심판론도 이미 다 묻혀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미 국민들은 이제 회의감을 느낄 만큼 느꼈어요. 뭐 더 놀랍지도 않아. 뭐 명품 백이고 뭐고 더 놀랍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 부정행위나 뭐 그런 부정 비리에 대해서 지금은 향후에 나타날 이슈가 그러니까 이제 그 중도층의 방향을 잡는 것인데 심지어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이탈하는 국민들이 있거든요. 민주당 지지했다가 이번 공천 과정에서 도저히 뭐 좀 짜증 난다. 뭐 이런 분도 있겠지만 국힘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없으니까 얌전하고 조용하니까 뭐 짜증 날 일도 없지. 거기는 죽어도 그냥 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슈를 가지고 가야지 심판론을 가지고 가서는 신선함도 뭐 또 없다. 이제 지치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간의 싸움이 지치다. 아까 그 위원장님 말씀 잠깐 하셨는데 희망을 그려내는 정치를 하려면 어떤 이슈를 꺼내줘야 돼요. 근데 그런 희망을 만들어주진 못할 망정 계속 싸우면 싸움에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 나는 중도층들은 투표장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역대 최저 투표율이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비호감 정치여서 지금 그런 전망들은 제가 좀 몇 개를 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호남의 표심이 아마 투표율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복수의 기관이나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똑같은 이렇게 그런 내용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총선 얘기는 저희가 앞으로도 또 계속 또 해야 되니까 사실 지금 제가 오늘 두 분께 총선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라고 한번 여쭤볼까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2주 정도 더 지나가 보고 어떻게 이슈가 전환이 되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새로운 아이템이나 새로운 걸 들고 오는지 요걸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계속